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색한 인사였죠. 지금 아마 선생님이 원래 교실에서 여러분이랑 만나서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수업한 걸 원래 촬영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촬영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교실 컴퓨터 화면에서, 컴퓨터 화면, TV로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어, 왜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입니다. 확진된 상태고요. 어, 진짜 걸릴 줄 몰랐어요. 나름,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개인 방역 철저히 했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걸리면 이제 또 교사니까 또 이제 학생들한테 피해 갈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절대 피해를 주지 말자라고 해서 정말 개인 방역 철저히 했는데 피해갈 수 없었네요. 여러분도 정말로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요. 수업 끝나면 항상 환기시키고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고 복도에서도. 저도 제가 왜 걸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제가 가끔 막 PC방도 가고 하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진짜 PC방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진짜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요. 막상 걸리고 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집에 좀 상비약을 몇 개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상비약 같은 거 조금 미리미리 구비해 놓으면 어차피 그거 나중에 아팠을 때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비약을 먹고 좀 쉬니까 빠르게 회복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느낀 거였는데 목소리는 좀 정상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갈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발음이 뭉개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교과서 27쪽, 오늘 네 번째, 4차이시죠? 4차이 수업, 중국 문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지금 선생님 TV 화면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그냥 재밌게만 보지 말고 이제 노트 꺼내고 이 노트 꺼내주시고 수행평가 노트 수행평가 꺼내주시고 노트 필기 하면서 수업 꼭 들어주시고요. 노트 검사는 내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번째 수업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쪽부터 29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중국 문명. 일단 여러분, 중국은요, 정말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거대한 나라잖아요. 이 거대한 나라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 그리고 과연 그 첫 시작과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 한번 선생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슨 나라죠? 맞아요.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인데요. 그럼 이건 맞출 수 있을까?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뭘까요?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역사 좀 흥미있어 친구들은. 아니면 교과서 빠르게 막 27쪽 다 본 친구는 또 나오겠지만, 중국 최초의 국가는요, 하나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라. 이름이 하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기록엔 나와 있어요. 중국 책에 보니까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서 상나라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라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만 있고 아마 상상의 나라로 지금 좀 역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적지가 발견된 나라가 그 다음 나라였던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나라는 은어라는 유적지도 발견되었고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최초의 국가라고 했을 때 하나라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상나라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라는 기록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반대로 상나라는 기록에도 있고 증거도 있다. 여러분은 뭘 첫 번째 국가로 볼까? 그건 여러분의 의견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지금은 상나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상나라입니다. 가끔 선생님 저는 은나라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은나라는 이 상나라를 좀 낮춰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보통은 상나라가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나라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 자, 우선 황허강,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는 황허강이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황하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허강에서 이제 황허강 유역에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중국 지도를 보시면요. 이 황허강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강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자, 우선 강을 줄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길죠. 근데 강 줄기가 굉장히 긴데 강 줄기가 좀 직선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곡선인가요? 그렇죠. 강 줄기가 곡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황허강이 왜 황허강이냐? 이 황자가 무슨 뜻이냐면 누를 황자입니다. 굉장히 누렇다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사진 한번 볼게요. 아까 봤듯이 황허강은요. 강 줄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직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큰 곡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곡선을 물줄기가 타고 갈 때 이 빠르게 가는 물살이 그 절벽이나 흙벽을 팍 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치면은 그 흙을 깎아 내릴 겁니다. 깎아 내릴 거고 거기서 깎아진 흙이 물에 섞이면서 흙탕물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황허강은요 평소에도 굉장히 누렇다고 합니다. 흙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황허강인데요. 이게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농사 질 때 항상 뭘 뿌리나요? 농사 짓기 전에. 그렇죠. 거름을 뿌려요. 왜냐하면은 농작물이 1년 동안 그 땅에서 자라나면은 영양분이란 걸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거름을 뿌려주는데요. 황허강은 매년마다 위에 있는 흙들을 확 깎아가지고 하류에다 뿌려주기 때문에 천연 거름 역할을 해줍니다. 즉 1년 내내 영양분이 풍부한 흙들이 계속 위에서 깎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상나라는 이 황허강 유역에서 은호라는 도시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유적도 발견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상나라는 그럼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냐라고 물어보면 알아보면요.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를 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재정일치, 신권정치. 자, 하나하나 그 뜻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재정일치. 자, 재정일치가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제사지낼 제자고요. 정은 정치할 정자입니다. 즉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는 누가 나요? 그쵸.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즉 공무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현재 종교는 누가 관장하고 있죠? 맞아요. 각 종교마다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 스님들이 계시죠. 이런 식으로 종교적 주관한 사람과 정치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나라는 종교, 즉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 정치도 했다. 그 뜻입니다. 즉 상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는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약간 고대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국가가 발전됐을 때 아마 조그만 마을에서 차근차근 그 세력을 넓혀갔을 거예요. 즉 그 마을에 군장이 종교적인 역할도 아마 했을 거고 조그만 마을이었다 보니까 그게 점점 세력이 넓혀지면서 그걸 계속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들은 웬만하면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도 같이 관장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왜 다스리는지 알아? 바로 신이 나에게 권리를 줬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신권 정치입니다. 신권 정치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한다. 즉 권력을 부여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야, 내가 종교도 관장해. 내가 정치도 해. 왜? 나는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이야. 신이 나는 신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 기록이 뭐냐? 바로 이 갑골문이라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유물이에요. 교과서 27쪽 거기 탐구해보자 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요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상나라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하였다. 거북이의 배딱지. 이거 지금 거북이 배딱지죠. 거북이 배딱지가 이제 이 산자로 갑이거든요. 갑. 짐승의 뼈, 뼈골자. 그래서 갑골이라 부르는 거. 거북이 배딱지, 뼈골.
작은 구멍을 파내서 불로 지져서 갈라진 금의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판단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보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풀이해줄게요. 각골에 점을 친 날짜와 사람, 내용과 결과를 새겨 기록했는데 이를 각골문이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상나라는 정치나 종교적 상나라는 어떻게 정치를 했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하, 지금 백성들이나 신하를 와서 전하, 지금 우리나라가 흉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딱 왕이 그럽니다. 저기 가서 거부의 배타치 가져와라.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에 불을 지져가지고 거부의 배타치에 탁 찍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나무 막대기가 거부의 배타치에 딱 찍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금이 갑니다. 뜨거운 열을 받아서 거북이 배타치가 쫙쫙 갈라져요. 그럼 상나라 왕이 그런 거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 금강거 보여? 하늘이 나한테 대화로 얘기했어. 이 금강거 봐봐잉. 이 금강거 보면 말이야잉. 우리 지금 지금 농사 안 되잖아. 일주일 뒤에 비 온대. 걱정 마. 막 이런 식으로 신에게 받은 메시지를 왕이나 또는 왕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해석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뼈에다가 뭘 새겼냐? 그 정치에 이거 점쳤던 사람, 그리고 내용,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글씨로 새긴 거예요. 근데 그때 글씨가 지금의 한자의 초기 글자였던 상형 문자였거든요. 조직에서 지금의 한자의 초기 한자가 되는 그러한 글씨가 새겨진 것을 이 각골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즉 이 각골문은 상나라 시대 때 왕이 점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점친 내용을 봤더니 상나라 시대 때는 왕이 신의 권리를 빌려서 이렇게 정치를 했구나를 역사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시대 정치적 특징은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였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나라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한번 주나라 역사 교과서 28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28쪽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학습목표 주나라입니다. 교과서 28쪽이고요. 주나라의 건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나라의 건국은요. 천명사상으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되었습니다. 자, 근데 좀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천명사상. 자, 천명사상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이 명령을 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늘이 명령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건데요. 즉 하늘이 덕이 있는 사람에 의해 새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즉 주나라가 건국될 때 이건 약간 이거 약간 천명사상 이해하려면요. 약간 역사적 이야기가 하나 스토리를 좀 들어야 돼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고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주왕이 예쁜 부인이랑 결혼했어요. 그 부인 이름이 뭐였냐면 달기였는데요. 이 달기라는 여자는 매우 성향이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 죽이기를 막 진짜 맨날 즐겨했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 이 달기란 여자랑 함께 맨날 사람들 죽이고 술 먹고 놀고 막 이건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정치 안 하고 막 정치하고 막 놀고 있었는데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창이라는 사람이 서쪽 지역을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쪽 지역에 창이라는 사람이 매우 정치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인 군자입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주왕이 그걸 좀 시기질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좀 골려먹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창을 부릅니다. 서창을 불러요. 서쪽 지키는 이 창을 딱 불렀는데 야, 너 와봐 해서 딱 부릅니다. 그리고 네 아들도 데려와봐 해서 딱 데려왔는데 그 창의 아들이 이제 배극고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창을 딱 감을 가준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릇 하나 딱 던져줘요. 야, 이거 먹어. 밥이야. 딱 던져줬는데 웬 고깃국을 하나 줬거든요. 근데 딱 창이 그걸 보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주왕이 그 창의 아들이었던 배극구를 죽인 다음에 그걸 요리해서 이제 국으로 끓여서 준 거예요. 죽으로 써서. 근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 근데 딱 그걸 줬는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 지 아들도 먹는 저런 무식한 놈이 성인일 리가 없어. 골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창도 딱 그걸 보고 안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서도 막 먹습니다. 먹어요. 그랬더니 아들고기 먹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무식한 놈 봐라. 저 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 고기 먹는 놈이 저게 무슨 성인군자냐? 저건 무식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창이 왜 먹었냐? 거기서 만약에 이걸 안 먹고 이 어떻게 당신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주왕을 비판했다면 주왕도 저놈 진짜로 좀 능력이 있구나.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견제하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약간 무식한 놈 또는 깔보는 상대로 보기 위해서 뭐 그거를 이제 눈물을 머금으면서 아들을 이제 먹은 거죠. 그러면서 창은 고향에 돌아가서 복수의 칼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군대를 길고 저 상나라를 무찌르자, 저 정신 나간 미친 주왕을 무찌르자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럼 백성들에게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왕을 배신하고 너를 따라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는 겁니다. 하늘이 나에게 얘기했다. 지금 저 주왕은 덕을 잃었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정치를 하라는 천명이 있었다. 하늘의 명령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해서 두 나라가 상나라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제 나라의 영토를 더욱더 넓혀갔는데요. 두 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새로운 나라 만들었고 이렇게 나라를 통일시켰고 영토도 거대해졌는데 이거 나 혼자 못 다스리는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를 혼자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는데 그러면은 누가 나 대신에 다른 지역에 가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 대신 다스릴 사람 누구를 임명할 겁니까? 맞아요. 바로 나의 가족.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나의 핏줄을 아마도 그쪽 지방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을 다스려요. 서울과 경기도는 내가 다스릴게. 근데 저기 충청도는 너무 머니까 내가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내 동생 네가 가서 충청도 다스려라 라고 해서 그 충청도에 제후로 임명하는 거예요. 널 충청도 다스리는 제후로 임명하노라. 근데 충청도도 여러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제후도 혼자 못 다스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경대부사라는 관직을 줘서 야, 내가 저기 청주 다스릴게. 내가 충북 다스리니까 너 청주 다스려라. 넌 저기 천안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또 땅을 나눠줍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거기는 농민들 다스리겠죠. 농민들을 이렇게 다스리니까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경대부사가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럼 받은 세금을 이제 제후에게 주고 제후는 받은 세금 또 왕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왕은 아랫사람에게 땅을 주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로 임명하고 관직을 주고 반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공납, 즉 세금과 공납 그리고 충성을 바치는 그리고 또 왕이 위기 시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왕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정치적 질서를 봉건제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봉건제 뜻이 뭐냐면요. 그 봉토할 때 봉자예요. 즉 영토란 뜻이에요. 영토를 나눠주고 세울 건자예요. 그 지역의 제후로 또는 경대부사로 임명함으로써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봉건한다. 나 대신에 다른 지역의 제후로 임명한다. 봉건제인데요. 이 봉건제를 왜 했냐? 혼자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없으니 나를 지킬 수 있는 핏줄을 임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임명받은 사람은 평소에는 왕에게 충성도 하고 세금도 갖다 바치고 왕이 위기일 때는 군대를 보냄으로써 왕을 지켜주고 대신에 나 왕으로게 이제 다스릴 영토를 임명받았다.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나라가 이 봉건제 때문에 훗날 좀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촌들하고는 친하죠. 물론 뭐 안 친한 친구도 있겠지만 사촌끼리는 그래도 얼굴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팔촌끼리 얼굴 알아요? 팔촌이라고 보면은 이제 뭐 몇 촌까지 거슬러 가야 돼. 이제 보통 그러니까 사촌이면은 이제 부모님의 그러니까 이게 촌이라는 게 혈연 관계 한 번 갈 때마다 부모님은 1촌, 또 아래는 2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즉 사촌까지는 이제 좀 얼굴 보고 지내는데 8촌, 그러니까 형제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 정도가 이제 8촌인데 이 봉건제의 문제가 이 봉건제가 이제 막 만들었을 때는 주나라 왕의 다 친척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시대가 200년 흘렀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나라 왕이 위기야. 그럼 내가 제후야. 그럼 신하가 그런 거죠. 전하, 지금 제후님, 지금 주나라 왕이 위기라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나라 왕? 야, 주나라 왕이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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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아들이라며. 나랑 뭔 관계야? 한 50촌 되니?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끈끈했던 핏줄이 시대가 흘러가면 점점 옅어졌고요. 그래서 주나라가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제후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훗날의 멸망이 좀 약화가 되거든요. 이것도 약간 일화가 있는데 네, 어떤 일화냐면 주나라가 이제 약해진 결정타를 날린 왕이 주나라 유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유왕이 포사라는 엄청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포사가 너무 이쁜데 약간 어른 공주였대요. 그래서 웃질 않아요. 맨날 무표정으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왕이 그런 겁니다. 아, 저 포사 웃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이쁜데 웃는 거면 얼마나 더 이쁠까? 좀 웃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막 광대들을 불러서 막 웃게 해봐라 했는데 안 웃어요. 아무리 막 개그 같은 거 날려도 막 안 웃어요. 그러니까 유왕이 어떻게 하면 웃게 해주실까 하고 막 고심에 빠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신하가 막 달려와서 전하,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라고 했더니 저 위에서 이민족, 저 요랑캐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위기네. 빨리 저 봉화대 올려라. 그래서 이제 봉화를 막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이제 봉건제니까 우리 왕에게 영토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막 제후들이 구하러 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민족이 온다는 게 잘못된 정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왕이 그런 거죠. 딱 군대대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왕이 야 미안해, 이거 오정보였대, 돌아가, 미안해 라고 했는데 포사가 딱 근데 그럼 제후들이 그런 거야. 허탈해 할 거 아니야. 에이씨, 우리 괜히 왔냐 하면서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포사가 딱 보더니 쿵 하고 웃었대요. 풋 하고 그냥 풋 하고 이렇게 웃은 거죠. 그때 유왕이 거기에 이제 하트 뿅뿅 간 거죠. 포사가 웃는 게 저렇게 예쁘구나. 포사가 이런 개그를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이 정신 나간 왕이 포사를 웃기기 위해서 봉화대에 불을 그냥 붙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또 전국에 있는 제들이 우르르 온 거죠. 무슨 일입니까? 막 와서 군대 입고 왔죠. 그것도 유왕이 그런 거예요. 미안해, 잘못된 정보였어. 그럼 또 제후들이 뭐야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또 포사가 툭 하고 웃고 있고, 유왕이 또 기분 좋아서 해볼래 이고, 또 이제 포사 웃기기 위해서 또 그 짓을 몇 번 반복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왕정 국가의 좀 문제인데요. 왕이 똑똑하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요. 왕이 이렇게 무식하거나 이상하면은 나라 말아 먹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양치기 소녀처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진짜 이민족이. 유왕이 황급하게 봉화를 딱 올렸죠. 근데 제후들이 그런 거죠. 딱 봉화 보자마자 아이고 저것도 또 포사 웃겨주려고 또 우리 불 붙인 거네. 아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아유 그냥 안 갈란다 하고 막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제후들이 안 도와주고. 그래서 유왕이 당시에 성이 한마떼서 주나라 호경을 한마땅에서 뺏기고요. 주나라는 수도를 이제 낙양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나라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약해지게 돼요. 굉장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리더는 똑똑해야 된다 라는 교훈도 얻으면서 아무튼 봉건전의 이러한 단점 때문에 좀 약간 쇠퇴되게 되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뭐 할 거냐면요. 교과서 29쪽 한번 해볼까요? 29쪽. 자, 지금 보면은 1, 2, 3, 4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4대 문명의 공통점 파악하기인데요. 1번부터 2번 가나다 문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부터 라에 들어갈 4대 문명의 이름을 써보고 발생 지역의 지리적 공통점을 말해보자. 자, 가 어디였죠? 나일강이 흐르는, 맞아요, 이집트 문명이었고요. 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두 강이 흐르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이걸로 됐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뜻이 두 강이 흐른다, 뭐 그런 뜻이고요. 자, 다 인더스강이 흐르는, 바로 여기는 인도 문명. 네, 잘했고요. 마지막 라는 황허강이 흐르는, 오늘 배운 주제죠. 바로 중국 문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제시된 유물과 유적을 바탕으로 4대 문명의 공통점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4대 문명은 모두 뭘 사용했다? 그렇죠. 바로 청동을 사용했다. 내가 너무 빨리 말했나? 좀 다음 답은 천천히 말할게요. 4대 문명은 모두 청동기 문명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은 모두, 이건 그냥 좀 어려워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대 문명은 모두 도시국가가 출현했다. 그래서 도시가 답인데요. 즉, 여러분 지금 남한의 영토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한반도가 있으면은 한반도가 그냥 다 우리나라 영토라고 보자면 되잖아요. 즉,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안 닿는 지역이 없죠. 그런데 고대 국가는 예를 들어 서울에 성 쌓고 있었어요. 성을 쌓고 있었어요. 이 성 쌓은 지역 바깥쪽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빠르게 성으로 다 도망을 가야 돼요. 즉 성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기점으로 하는 이거를 도시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국가의 특징은 나라의 모든 권한이 지방 곳곳에 그러니까 이 성 밖을 잘 넘지 못했다. 그래서 도시, 성벽 안만 통치했다. 그래서 도시 국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대 문명 모두 이거 뭘 쓸게요? 맞아요. 바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4대 문명의 특징인데요. 도시 국가, 그리고 강가 주변에서 만들어졌다. 청동 사용했다. 모두 문자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특징까지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고 노트 정리 꼭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면서 생각난 건데 그냥 역사 지식, 역사 상식? 상식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아서 잠깐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역사 상식이 뭐냐면은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2022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기원, 즉 날짜를 세는 기원, 기준점이 된 게 바로 예수님 탄생연입니다. 즉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1년, 2년, 3년, 4년 세서요. 올해가 2020년이 된 건데요. 아니 선생님 대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왜 연도를 계산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옛날에 18세기의 제국주의 시절에 유럽이 전 세계를 싹 다 먹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럽의 역사관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의 이런 역사관뿐만 아니라 세계관, 즉 기독교적 세계관도 널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유럽 애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삼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2022년 이런 식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올해도 연도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기원 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D라고 하는데요. AD는 무슨 뜻이냐면 아노 도미닉이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닉이 라틴어인데 주인님이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원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이렇게 따지는데 기원전을 영어로는 BC라고 합니다. BC란 뜻은 Before Christ, 즉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역사학자들이 AD나 BC 표현보다는 CE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common ERA로 알고 있는데 EAR이었나?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이건 너무 종교적이니까 보편적인 시대 C이라고 하자. 이때는 BC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탄생 이걸 기원이라고 보시면요. 기원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이 세기 이런 식으로 100년 단위로 세기를 또 끊어 읽을 수 있다. 그러면 2022년은 몇 세기일까요? 세기라는 것은 100년 단위로 연도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2는 바로 21세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2001년부터 2100년까지는 21세기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도 계산법도 안내했는데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서 알려드립니다. 끝!